자, 여러분들 이제 2월 23일 2019년도 2월 23일 시행된 우리 서울시 이제 9급 사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야, 시험 보신 분들 그렇죠.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시험의 결과를 놓고 해설 강의를 해드릴 때 이제 제가 드는 느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난이도죠, 난이도. 그 서울시 시험이에요. 서울시 시험이다 보니까 사회 과목은 그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성을 좀 갖죠. 그래서 사회문화 6문제, 법과 정치 7문제, 경제 7문제로 서울시답게 골고루 어떤 과목의 편중성이 없이 골고루 출제가 좀 되었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돌발 주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강의에서 이거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찝어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발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이도는 중으로 잡을게요.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제가 문항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문항들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이랄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경제의 한 2문제 정도, 뭐 환율 문제하고 국제수지, 그 다음에 법과 정치에서 기본권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읽는 순간에 답이 빵 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지만 그 세부적으로 이제 중에서도 상, 중, 하를 나눈다면 중에서는 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는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서 만점을 맞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 지금 현재 만점 안 맞은 것 같아, 가채점 해봤을 때 점수 몇 개 틀렸어라고 했을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런 문제에서 만점 맞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정 점수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좀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보시면서 이후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들어갈 건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자료 수집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이 나왔는데, 지금 보기에 보니까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 방법에서 주로 쓰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강의 때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 수치화, 계량화 시키는 개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는 양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 양적 연구. 그러면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하는 A와 C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중에서는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A, C가 바뀔 수는 있는 거고요. 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 면접이나 참여 관찰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 C는 기본적으로 질문지와 실험법, 그 다음에 B와 D는 면접과 참여 관찰 둘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 가라고 하는 질문이 조사 대상자와 연구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가라면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B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한다.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한다고 했으니까 관찰한다, 참여 관찰,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시면 안 되죠. 인위된 통제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거니까 이건 실험법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A와 C는 질문지법이고 B와 D는 면접이나 참여 관찰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B에 지금 실험법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 가라고 하는 질문이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 그러면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참여 관찰이죠. 그죠? 그러면 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참여 관찰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나온 게 A가 참여 관찰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질문지법과 실험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3번. 여기요.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예라고 나오면 이것이 예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헌연구예요. 문헌연구.
그죠?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연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는 문헌 연구라고 하는 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 남는 정답은 4번. 가가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 방법이 필수적이냐. 그죠? 그러니까 글자로 하든가 아니면 언어. 그죠? 이렇게 음성으로 말로써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A가 뭐겠어요? 질문지법이고 여기가 B가 면접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참여 관찰이 되는 거고 여기가 실험법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D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참여 관찰이죠. 참여 관찰은 일상생활에 나타난 연구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복지제도예요. 그죠? 사회문화에서 항상 뭐 나오는 복지제도. 자, 너무 많이 강조드려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자 들어간다고 해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이건 공공부죠. 그죠? 공공부죠. 노인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하위소득 70%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부죠. 자, 그다음에 자, 니은번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되죠. 이건 사회보험. 사회보험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1번.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까지는 맞죠. 근데 보편적 복지예요? 선별적 복지예요? 선별적 복지 일부의 사람들이죠. 틀렸고요. 2번. 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고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후자는 맞죠. 그죠?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고 사회보험은 자 보편적 복지고 사전 예방적 성격이고 그다음에 4번 선지는 마찬가지죠.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 거는 공공부조죠. 기업이고요. 아시겠죠? 니은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기억입니다. 기억.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일탈이론. 그래서 문제아로 규정하고 자, 사랑으로 감싸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해 나는 문제야. 그렇게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낙인 이론이고 자,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그죠?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답이 될 수 없겠고 이거는 뒤르켐의 아노미. 규범의 혼란 상태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니까 그 규범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건 뒤르켐의 아노미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집단 간의 교류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겠고 이건 차별적 교제 이론.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남는 거 디귿 니을밖에 없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이 필요하고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사회 조직의 유형 관료제와 탈관료제죠. 그죠? 그러면 조직의 안정성이 높은 거는 가는 뭐겠어요? 관료제.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유연성이 높은 건 탈관료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가와 나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러니까 산업사회 소품종 대량 생산 시기에는 관료제가 효율적이었다는 얘기고 근데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이 관료제가 비효율성이 나타나니까 이런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탈관료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거는 가죠.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다품종 소량 생산 시기에 적합한 것은 나죠. 탈관료제고 그다음에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관료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탈관료제는 능력을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명목론, 실제론 막 이런 것들은 너무나 반복이 되죠. 그죠? 너무나 기출이 너무나 많이 되는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를 보면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한다. 정당 봐야 한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죠? 이거는 자, 개인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 또는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가는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사회 실제론. 자, 그다음에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이 중요하다.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 중심에 바라보는 나는 이제 명목론이 될 거고요. 사회 명목론. 그러면 1번. 자, 실제론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라고 본다. 사회의 합이 당연히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자,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제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거는 나가 아니라 가로 바꾸셔야 실제론으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는 건 당연히 개인 중심의 나의 관점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자,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는 건 가. 그죠? 사회 실제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건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실제론적 입장과 명목론적 입장이 섞여 있는 문장입니다. 그죠? 모순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의 이론에 대해서 가장 옳게 설명한 걸 그랬습니다. 자, 이분 할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흥했다가 망하고 성했다가 쇠퇴한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순환론이죠. 순환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해드리는데, 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진화론 또는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과 대꾸시켜서 낼 수밖에 없는데, 진화론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면, 자, 여기는 이렇게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긴 세월 동안 문명이 출발해서 전성기로 갔다가 쇠퇴해서 멸망한다. 아시겠죠? 그 과정을 통찰적으로 설명하기 유용하다. 그래서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화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의 자문화 중심주의적이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건 진화론이죠. 그죠? 서구 중심적 관점. 그다음에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라고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쇠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환론에서는. 그다음에 4번.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진화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진화론적 설명이고, 자, 순환론은요, 일정한 방향성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가 이건 쇠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설명은 진화론에 관련된 설명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이제 사회문화 6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7번부터 이제 법과 정치, 이제 경제 문제가 약간 섞여서 나오긴 하는데,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랄까요? 네,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많이 너무나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이거 사례는 거의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판서해 드리면서 적어 드렸던 사례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 버렸는데요. 일단 주택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세계약 맺었고 전입신고했고 입주했고 확정일자 3총사 가졌다.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뢰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뒤에 나와 있는 C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지 A보다 우선 아니 저기 어디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B의 입장에서는 자 아니 저기요. 예. 의뢰의 입장에서는 B은행보다는 후순위예요. 근데 C은행보다는 선순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얘보다는 앞섭니다. 이 세 가지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을주택의 A지역 전입신고 기록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부 어디에 기재가 된다. 을구에 기재가 된다. 그래서 2번 정답.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A주택이 경비될 경우에 을은 어디에는 앞설 수 있다. C은행한테는 앞설 수 있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B은행한테 우선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금액 자체가 소액 보증금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2억 원의 보증금이라고 한다면 이건 소액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도 약간 정교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거는 저당권에 대한 개념이죠. 저당권은 사용 못해요. 수익 못합니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건 용익물권이고
근저당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자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하면 이 집을 경매 신청하고 경매 처분해가지고 자기의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만 가능하지 사용 수익 못한다. 담보물권이다. 용익물권이 아니다. 정답이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보기 제시된 헌법조항에 나타난 민주정책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쭉 한번 이거는 지문 독해 형식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원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이렇게 뽑는다. 대의제의 원리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입법권은 국회고 행정권은 대통령이다. 권력분립 원리 나와 있죠. 지방자치 아무 말 없네요. 아시겠죠? 사법부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아시겠죠?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은 추론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안 틀리셨으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답 4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 이렇게 할까요? 9번 문제가 좀 길죠. 그래서 다음까지 나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쪽 다음 페이지에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9번 문제하고요. 9번 문제가 경제 문제에서는 가장 최고 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변동 원인과 그다음에 그 변동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구별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지를 측정하는 문제였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자, 변동의 원인은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으로 푸는데 수요라고 하는 건 돈이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외화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건 수요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공급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가는 국가 신용도의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예요. 요약하면 국내 투자라고 한다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하면 돈이 투자하려고 돈을 싸갖고 들어오겠죠, 그죠? 공급이죠, 공급.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가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가는 공급 감소입니다. 외환 시장에도 공급 감소.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인상되겠죠. 환율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자,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감소했대요. 증가했대요. 아시겠죠?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달걀은 들어오지만 돈은 어떻게 되겠어? 돈은 나가죠. 돈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 뭐예요? 수요. 돈 중요한 거는 달걀이 아니라. 아시겠죠? 지금 수요 뭐예요? 증가.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수요 증가예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마찬가지로 상승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많이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드라마나 CD나 그죠? 그런 음악이나 그런 한류의 영향을 많이 팔았어요. 돈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죠. 들어오는 게 증가했대요. 공급 증가예요. 자, 그러면 공급 증가.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하락.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다음에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 해외 상품에 대한 직구나 지출이 감소했대요. 돈이 나가는 게 감소했대요. 그죠? 나가는 게 감소. 수요 감소.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환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하락입니다.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번 가와 나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랬어요. 가와 나가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 경상 수준이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그랬습니다. 가의 상황이 환율 상승해요. 나의 상황도 환율의 상승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환율이 하게 되면 환율 상승하게 되면 수출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든다. 환율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돈이 약해지니까 그죠? 약해지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돼서 경상 수준이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미안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자, 1번은 이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나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랬어요. 자,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데 환율이 뭐 하고 있어요? 상승했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다는 뭐예요?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요인이 더 강하게 되면 환율이 오를 거고, 환율 하락의 요인이 더 크면 완전히 환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상반된 현상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달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달화 현상. 환율이 하락, 환율이 하락. 아시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세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오를 때는 수출이 잘 돼요. 근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수출이 감소한다고요. 왜요?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비싸져요. 우리나라 돈이 세졌으니까. 이건 우리나라 돈이 약해질 때는 싸지는 거고요. 상대국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세지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져요. 외화표시 가격이 상승해서. 아시겠죠? 그다음에 4번. 가와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서. 그다음에 라와라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3공시 특강에도 마찬가지로 환율 문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너무나 이 환율에 관련돼서도 강조해 드리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제 수업 잘 들으시고 연습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좀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10번 문제. 이 문제 풀면서 만약에 제 생각 좀 나셨나요? 제가 국제관습법에 사례 잘 나오는 거 4가지 외우시라고 했죠. 아예 그냥 수업 시간에 4개 외워라. 아예. 아시겠죠? 뭐예요? 외교관의 면책특권. 그죠? 그다음에 자, 국내 문제 불간섭, 내정 불간섭. 그죠? 포로의 인도적 대우. 아시겠죠? 조약 준수 해갖고 4가지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신 분들은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몇 번 정답 3번. 그러니까 국제정치 파트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 이거 있고, 그다음에 비정부간기구 해갖고 4가지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 4개. 비정부간기구 대표적으로 뭐 그린피스, 그다음에 AI, 그죠? 사면위원회, 그다음에 적십자사, 그다음에 국경업무사회. 그렇게 제가 강조해드리고 찝어드리는 거 외우시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단연간 강의 경험을 통해서 요약해드리고 그런 패턴들을 발견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리을번에 나와 있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관습법이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이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관습법이다 아니면 그다음에 뭐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이게 국내법에 적용하는 법 적용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11번도 빵 하고 안 떨어졌어요. 아시겠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보장하려고 하는 기본권 그랬죠. 그러니까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아하, 기본적으로 무슨 권이요? 사회권이죠. 약자 보호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인 중인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참정권이에요. 이러니까 막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2대 1까지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무슨 선거의 원칙?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서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인 지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 관련된 공통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황하셨을 텐데 조금만 한 차원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평등선거 원칙이라고 하는 건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루는 거죠.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생계곤란 가구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줘서 무슨적 평등을,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맞추는 거고, 자, 집행유예 기간인 중인 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거권 보장해주고 참정권 보장해주고 앤드 무슨 권까지? 평등권이죠. 그러니까 참정권 플러스 평등권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사회권 플러스 평등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평등선거 원칙이니까 평등권이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차원 더 조금만 추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한다면 청구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면 사회권.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 권리는 자유권이고요. 그죠? 청구권. 그다음에 여기는 사회권. 그다음에 여기는 평등권이니까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갑은 A 사이에 취직을 했대요. 1년이 넘었는데
자,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을 거절하면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고 그 후에 갑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한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참 가혹하죠. 자, 그러면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자, 절차상 하자는 없다. 틀렸죠. 자, 뭐로 통보해야 돼요?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0일 전, 해고의 3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해고예요. 부당해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갑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강조해드렸죠?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갖추거든. 자, 여기 4번 문제 볼게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일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고 가게 되면 노동위의 결정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나오는 거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소송,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치고 가게 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절차와 상관없이 그냥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강조해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3번.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면 노조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노조 활동을 해서 잘린 상황이나 뭐 이렇게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노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동조합이 나설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 법률 개정 절차예요. 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한다? 헌법 개정안이죠. 일반 법률안은 누구예요?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몇 명? 10인.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정부죠. 그 다음에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국회의장이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국회의장한테 가죠. 국회의장한테 가고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보내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가 틀렸어요. 이거는. 3번. 일반 법률안의 의견은 어떻게 돼요? 저하고 어떻게 약속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약속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됐죠?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래서 3번 정답.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서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된다. 수정 거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그냥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는 겁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수정 거부 안 됩니다. 수정해서 다시 상정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나라. 원안 그대로 다시 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 민간 경제의 흐름이랍니다. 민간 경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 아니면 기업이죠.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민간 경제 주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좀 복잡하게 하나씩 좀 따져봐야 돼요. 가가 가게고 그다음에 실물과 화폐요. 자, 실선은 실물, 그다음에 점선은 화폐입니다. 그러면 가가 가게이면 기역은 재화이다. 가가 가게래요. 가게. 여기가 가게면 자, 기역은 가게가 주는 실물이면 생산 요소죠. 그죠? 그러면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야죠. 그러니까 재화라고 하면 안 되죠. 틀렸고요. 나가 기업이면 그래요. 여기가 기업이면 니은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 기업이 서비스를 주고 대가를 줘요. 기업이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이거죠.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자, 그래서 니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생산 요소면 이제 조금 지울게요. 싹 지우고 그 다음에 디귿이 생산 요소들. 디귿이 생산 요소라고 한다면 여기가 가게고 여기가 기업이죠. 그죠? 여기가 가게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3번 정답.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니을이 생산 요소래요. 니을이 생산 요소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래요. 리을이. 그러면 생산 요소를 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기업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됐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니까. 자, 그러면 가게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가 아니라 뭐예요? 수요자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아까 몇 번이었어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15번 문제. 자, 외부 효과인데요. 외부 효과 문제인데 어려우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만 좀 파악하고 계셨으면 외부 효과에 이제 제가 그래프는 그려드릴게요. 그래프는 그려드리는데 봐요.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서 시장 균형 현재 생산량이 작아요. 아하, 뭐 되고 있다? 과소 생산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경제예요, 불경제예요? 경제죠. 과소 생산. 이로운 어떤 최적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적게 생산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외부 경제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클 때다. 그러면 정부가 뭐 해주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문제 푸는 거는. 그잖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표 나온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만 파악하더라도 외부 경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기억번 선지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제가 외부 효과에 관련돼서도 조금만 연습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많이 말씀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수요 곡선이 하는 상태에서 과소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공급 곡선 몇 개? 2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적 비용이 사적 비용 곡선이고 여기가 사회적 비용 곡선이다. 그러면 사회적과 만나는 게 최적이죠, 최적.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몇 개예요? 100개인데 사적과 만나는 게 현재 몇 개? 이거. 그죠? 예, 여기가 80개고 여기가 몇 개? 50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 됐죠? 그러면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장과 만나는 거니까 여기요. 이게 기억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100원이고 그러면 기억은 100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죠. 높다죠. 이해하시나요? 문제 분석하실 때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라고요? 최적 생산량, 최적 거래량과 자 시장 균형 거래량을 비교해 봤고 아하 이게 적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경제 상황이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16번이에요. 16번도 거창한 문제 같죠? 그죠? 근데 뭐예요 이거?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탄력적 아니면 비탄력적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 관련된 어떤 선지 분석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북을 보시면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대요. 갑국은 이 재화를 필수재로 생각한대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고요. 가계의 소비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겠어요? 둔감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구입한다 이거예요. 필수재로 생각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별로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국에서의 상황은 뭐다? 비탄력적이다. 근데 을국은 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낮고 가계 소비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랍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을국에서는 뭐다? 탄력적이다. 문제 분석 끝났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갑국에서는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죠? 그다음에 을국에서는 탄력적이에요. 똑같은 재화가. 아시겠죠? 그러면 1번 A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국에서는 가격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뭐 했을 때 올렸을 때 판매 수입 증가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 그 다음에 2번 을국에서는 탄력적이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것이다가 아니라 1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죠?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클 것이다.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 3번 선지 A 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국의 수요량은 을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뭐니까? 갑국은 뭐니까? 비탄력적이니까 을국 탄력적인 거에 비해서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아시겠죠? 3번 정답. 됐죠? 그 다음에 4번 A 제품은 을국보다 갑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거다. 대체재가 더 많으면 탄력적이에요. 대신할 게 많으면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재화 가격 변동에. 아시겠죠? 그러면 을국보다 갑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을국에서 더 많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로 됩니다. 자,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 자, 아예 써드릴게요. 정부가 제소하는 건 뭐예요? 자, 정당 해산 심판. 자, 그 다음에 법원이 제청하는 건 위헌 법률 심판. 자, 그 다음에 국회의 탄핵 선출은 탄핵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청구하는 건 헌법소원 심판이고 자 해당 기관이 청구하는 건 권한쟁의 심판이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D의 경우에 권리구제헌법소원과 위헌심사헌법소원이 있다. 바로 나오죠. 정답. 그죠? 그 다음에 2번.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의 탄핵 심판인데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까지는 좋은데 그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공직으로부터 파면됐죠. 대통령직으로부터. 근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금 현재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고 있잖아요. 재판 중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 나온 선지였고요. 그다음에 3번.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한 A부터 D까지 전부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 뭔 소리예요. 그죠? 몇 명 이상의 찬성? 6인 이상의 찬성이죠.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9인조. 근데 권한쟁의 심판만 7인 이상 출석의 과반수로 합니다. 출석 과반수로. 그 다음에 4번은 E에 해당하는 건 권한쟁의 심판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아니죠. 이거는 A에 해당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너무 이렇게 헌법재판소 문제치고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보자고요. 이게 이제 만만치 않았으리라 보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경상수지의 어떤 푹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30이고 40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고 15니까 마이너스 35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7년은 플러스 5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은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자 여기가 35.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건 30이니까 여기는 2018년은 마이너스 5억 달러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일단 좀 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1번 선지 2018년 갑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이게 전형적인 트릭선이다. 이거 저하고 문제풀이 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예 그냥 이거 너무나 잘 나오니까 이거 트릭선지로 절대로 낚이시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보자고요. 상품 수출에 관련된 거는 경상수지에서 상품 수지예요. 그러면 2017년도가 30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18년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20이에요. 수출액이 무조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30과 20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 수입을 빼준 결과적인 계산서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출이 200이었고 수입이 170이어가지고 200하고 170이 숫자를 너무 큰 거 잡았네요. 자 여기가 2018년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100으로 잡고 수출 여기가 70으로 잡으면 100에서 70 빼갖고 3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2018년에는 200이고 180이어서 20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액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30과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수출액과 수입액을 빼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준 결과적인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감소했다고 해서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형적인 트릭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2018년 경상수지는 을국 화폐 대비 갑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봐요. 두 나라밖에만 무역을 안 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18년 상황은 지금 갑국이 손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을국의 입장에서는 뭐 했어요? 을국의 입장에서는 이익 봤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을국 화폐 대비 갑국의 화폐 가치 그랬죠? 됐죠? 그러면 갑국의 입장에서는 2018년에 손해봤어요. 갑국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갑국의 화폐 가치는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수요 증가, 환율 상승이에요, 환율 상승. 아까 환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한마디로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2017년과 달리 2018년에 갑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갑국의 입장에서 2018년은 마이너스예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아니라 감소하는 요인이죠. 됐죠?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경상수지는 갑국에서 물가 하락을 자,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봐요. 물가예요. 이렇게 할게요. 물가. 물가 변동의 원인은 뭐예요? 통화량이에요. 그러면 갑국의 입장에서는 2018년은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뭐예요? 감소해요.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물가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요. 됐죠? 근데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억 달러면 을국이 플러스 5억 달러죠. 그럼 을국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을국은
을국은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국은 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통화량 감소에 의한 물가 하락 요인이고, 그다음에 을국의 입장에서 그와 거래한 자 거래 상대국이 지금 각국과 을국에만 거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억 달러면 을국은 플러스 5억 달러겠죠. 그 돈이 전부 다 을국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통화량 증가에 의한 물가 상승 요인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트릭선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까지 환율과 물가 변동까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18번 문제를 최고 난도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 지금 보면 경제 안정화 정책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요. 자, 지금 정부의 어떤 대책과 중앙은행의 대책인데, 지금 보니까 경기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자,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은 뭐예요? 침체입니다. 침체. 침체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중앙은행의 대책이에요. 경기 활성화 정책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업번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율을 인하하여까지는 맞죠. 그러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감소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어요? 세금 깎아주면 처분 가능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기업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정부는 중앙은행은 채권 시장에서 국공채를 뭐한다?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니은번 좋고, 디귿번 기업과 니은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찌됐건 간에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디귿번도 좋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리을번 기업은 통화정책, 니은은 재정정책. 반대로 돼야죠. 그죠? 정부는 재정정책이에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하는 통화정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돈으로 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가 있죠. 긍정적 요인이 있고 또는 부정적 요인이 있어요. 근데 자 봐요. 그럼 뭔가를 잘하면 상금 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 요인인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뭔가를 막으려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벌금 내게 하거나 막 그런 거예요. 자 봐요.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긍정적인 거죠.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을 제공하게 되면 벌금 내야 돼요. 오염 세금 내야 돼요. 이건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많이 나오면 나눌수록 어때요? 비닐봉투 사야 되고 돈을 많이 들어가게 되죠. 전력 요금을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된 상황을 모르시더라도 정답 몇 번? 1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수들을 그냥 개판으로 다뤄가지고 사망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있는 죄수들의 수에 비례한대요. 비용을 지급한대요. 그러면 죄수들이 많이 살아있을수록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거 긍정적 요인이다, 부정적 요인이다. 긍정적 요인의 사례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 행동을 좀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수를 플러스로 지급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20문제 관련된 해설을 다 드렸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그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이나 그런 걸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틀린 개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다른 어떤 시험의 과정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어떤 시험 준비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하는 쪽에 어떤 증거의 틀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후에 이제 컴팩트 3회는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앞으로 합격하는 그날까지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